오늘 하는 책은 요 반응하지 않는 연습.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 깃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깃털처럼 가볍게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 제가 숙주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죠. 숙주 프레임. 우리 안에 숙주가 어떤 감정을 먹고 싶어하는, 먹잇감을 구하는 숙주가 산다라고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저 행동도 분명히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한테 이러고 있을 거야. 이 사람 나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뭔가 자기 안에 어떤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내가 자칫 잘못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숙주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거는 책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컨셉으로 쭉 전체를 해석하고 싶어서 숙주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치 우리를 기생충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감정 덩어리,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덩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평생에 걸쳐서 까르마처럼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 영적으로 부여받은 숙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 것.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고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자꾸 헛되이 반응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헛되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몇 가지, 이 책을 쓰신 분이 스님이시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지혜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고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안개가 옅어지듯 사라지게끔 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뭘 이해하라는 얘기냐, 여기서부터 가보죠.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 8가지 괴로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뭐 인생은 고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8가지 괴로움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1번, 늙어가는 게 괴로움이고 요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병드는 게 괴로움이고 3가지, 그 다음 죽음도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다. 4가지.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직장에 가면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렇죠.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도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괴로움. 이 8가지 괴로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카라고 해요. 이게 둑은, 여기서 두는 고난과 역경을 뜻하는 단어고요. 카는 공허함,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이건 평생도록 메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걸 두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구나. 이 메워지지 않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갖고 태어나는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개인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의 부모의 영향이나 성장 과정에서 내가 하는 경험과 이게 엮이면서 그 자신만의 숙주, 자기 안에 기생하고 있는 숙주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인정에 대한 욕구든 끊임없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집착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막 미칠 것 같은 불안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숙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작동하면 마치 눈이 그냥 살짝 이렇게 눈에 살짝 렌즈가 씌워져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가 그러한 8가지 괴로움이나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숙주라고 불리우는 자기 까르마가 올라오면 거기에 온전히 동화되어 버려서 그냥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히 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런 작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는 헛되이 계속 이런 작동이 일어나면, 숙주 프레임이 작동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게 두카구나, 이게 8가지 괴로움이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구나, 걔가 또 작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면 없애는 게 아니고 천천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사띠라는 게 있어요. 사띠. 예전에 집단 상담에 어떤 분이 사띠라는 닉네임을 쓰셨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망상에서 빠져나오는 일종의 비결인데요. 이게 망상이라 함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건데, 내 안의 숙주 프레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의 프레임으로 그게 작동해서 하나의 렌즈로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럴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의 자기 안에 있는 숙주의 프레임으로 세상에 없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그냥 망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망상을 꼭 이렇게 막 너무 이상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생각과 이미지와 감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망상은. 근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나만의 프레임으로 왜곡해서 보는, 그래서 현실이 있지 않은,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있지 않은 건데 내 머릿속에만 이게 너무 현실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걸 망상이라고 하는데, 사띠는 내가 여기에 훅 빠져버린 걸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사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띠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용한 방법이니까 이 책에 있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하나는, 지금 또 내 안에 숙주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구나, 또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작동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링이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침투적 사고에 대해서 다룰 때도 이런 표현 하죠. 안녕 친구, 너랑 나랑 친구 먹은 지 20년 됐나?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죠. 그 자기 안에 침투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침투적 사고가 어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망상이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고 지금 이 순간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굳이 과거 걸 끄집어내서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생각을 일으키는 현상, 이걸 망상이라고 보면, 네가 또 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말로써 확인하는 거, 이러면 그 생각으로부터 살짝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걸 사띠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감각을 인식하는 거래요. 뭐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 이제 숨을 쉴 때 코끝에 스치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감각, 숨을 쉴 때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가는 감각, 춥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온도에 대한 피부 감각, 이렇게. 이거는 에카르트 톨레도 자주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몸, 자기 내면의 겉에 있는 몸 말고 그 안에 있는 몸에 집중하면, 의식을 집중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사띠, 이거는 2가지 방법이다.
이름을 붙여주고 너 또 왔네 안녕 이렇게, 또는 내 안에 숙주 프레임이 또 작동하는구나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내 감각, 내 걷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바깥으로 걸으라 라는 건데요. 요 세 가지 행동을 이 저자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숙주 프레임이 작동해서 그 렌즈로 세상을 막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막 이런, 또는 의심, 불안이 막 작동하는 이런 게 작동하면, 그 프레임에, 안개처럼 그 프레임에 확 이렇게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만으로도 주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제 나쁜 소문이 돌면 어쩌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운 이 생각과 판단에 빠져들죠. 그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 대수롭지도 않은 시선, 거기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게 막 이렇게 일어나요. 이럴 때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주파수가 여기에 그냥 갇혀 있으면 이 프레임이나 이 망상에 빠져 있게 되면 이 주파수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의식의 주파수를 밖으로 바꾸는 작업. 그 중에 좋은 게 바깥으로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바깥, 그냥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잠깐 산책이나 하고 오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산책이나 하고 오자. 그리고 걸으면서 발바닥에 집중하고 감각에 집중하고 시원한 공기에 집중하고, 그럼 길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걷다 보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청소하시는 분도 보이실 거고, 그리고 새도 날아다닐 거고, 이 넓은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점을 계속 이 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의식의 주파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뭐 꽃이든 나무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든, 아니면 딸의 등교를 시켜주는 엄마와 딸이든, 그들의 어떤 밝은 표정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작은 점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탁 트이거든요.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삶에 너무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면 자기는 재래시장에 간다고,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간다고. 경매하는 데 있잖아요. 막 활기가 넘치는데 사람들이 뭔가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그게 아마 자기가 갇혀있는 그 틀에서 이렇게 넓은 세계 쪽으로 이렇게 탁 트이는 느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있으면 의식의 주파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밖에 나가서 걷고 넓은 세계를 관망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나는 나를 긍정한다.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긍정한다. 이렇게 다독이래요. 막 생각이 돌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어떨 거야. 나는 나를 긍정한다. 나는 나를 긍정한다. 이렇게.